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새벽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개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에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금리 결정 내용이 담긴 성명서와 함께 시장이 기다렸던 점도표, 또 연준이 내놓은 경기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성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인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연속 인하했는데요. 자, 이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그 인하의 폭이 25bp.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 금리를 한 번씩 내리면 25bp씩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멘트화되냐면 지난 한 9월 달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 50bp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내리다가 내리긴 내렸는데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고 있다. 예. 더구나 기준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5%입니다. 이 4.5%가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022년 12월 달 수준으로 회귀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것이 3연속 연속해서 내린 것이다. 그리고 내린 폭은 25bp다. 그래서 기준금리 수준이 2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뉴욕 증시는 급락했거든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반응한 것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격 변수들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거의 100% 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나스닥이 3% 이상 하락했고 금리는 상승했고 달러는 강해졌고 우리 시장도 2% 가까이 하락했고 예. 또 달러 환율은 상승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복귀해 보면 금리를 내린 것은 기정사실화 됐었고 문제는 곧 한 달만 있으면 내년이잖아요. 내년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회의를 쭉 복귀해 보면 여차하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든지 다양한 가격 변수들이 오를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간밤에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여차하면 내년도 한 중반쯤에는 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겠구나.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자산을 뺄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올해 1년 내내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손해를 감안하고 우리가 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또한 미국을 주식 투자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미국 주식이 1년 동안 올랐는데 이쯤 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유인이 좀 더 경감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자, 이번 FOMC 발표에서 주목할 것이 점도표와 경제 전망 예측인데요. 먼저 점도표를 살펴보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고요. 점도표는 일단 점도표라는 것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요. 총 19명이 있어요. 네. 그 19명이 1년에 8번 회의를 하면서 그중에 절반이 4번 정도는 자기의 의사표시를 점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점도표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나하나 표시를 하는데 점을 찍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 점이 모아져 있는 그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중위값을 통해서 시장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정도 금리를 낮출 것이구나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점도표라는 것은 이 점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니고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향후 어떻게 금리를 가져갈 것인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데 간밤에 발표됐던 점도표에서 바로 직전은 이제 9월달 점도표였거든요. 9월달에 비해서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는 하는데 인하하는 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난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내년도 미국이 금리를 4번 정도 인하할 거야. 즉 100bp 정도 1%포인트 내려갈 거야 해서 간밤에 다 뚜껑 열어보니까 1%가 아니고 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내려갈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그 인하는 폭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점도표에 대한 시사점이고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점도표는 내년도 금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후년도 그 글비 5년 후의 금리까지도 발표를 해요. 그게 장기 금리 전망치까지 발표합니다. 네. 흔히 그것을 시장에서는 뭐 중립금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중립금리는 좀 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이 장기 금리가요.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간밤에 3%를 찍었어요. 예.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그럼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해서 금리의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금리의 변화의 목적지가 3%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빨리 계산하는 사람들은 자, 가만히 있어보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앞으로 4, 5년 동안 인하하는 폭이 많아봐야 1.5%포인트. 네. 150bp면 거의 막다르게 왔구나. 여차하면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않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네. 금리 인하한다고 왕창 유동성의 효과를 누릴 그 시기가 짧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매파적인 점도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금 잠깐 말씀을 해주신 언급하신 중립금리 추정치에 대한 고민이 연준에서 깊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중립금리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란 사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가지려면 가질 수 없는 또한 이상적인 그런 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금리라는 것은 유동성의 바로미터거든요. 금리를 낮추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것이고 금리를 올린다면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옥죄이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사회적인 현상이 물가가 오르고 내리면 즉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고정이 되는. 맞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금리를 말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어떤 통화 정책을 펼 때 가장 이상적인 추구하고자 하는 금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각각의 모형에 의해서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누가 볼 때는 뭐 4%, 예. 누가 볼 때는 3%.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것을 어렴풋하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점도표상에서의 장기금리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5년 뒤에 가고자 하는 금리 수준이라는 게 이상적인 금리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 금리가 간밤에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고 그 수준이 3%. 자, 이것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3%대로 간다라는 건 중립금리가 3%로 간다는 건 미국의 비용이 이전보다 3%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투자를 할 때 아니면 자금을 빌릴 때 기본적으로 3%는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얼마나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겠어요? 3% 훨씬 더 그렇죠.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전만 하더라도 뭐 3%보다 좀 모자라도 자금을 좀 차용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남을 게 있었다면 이제는 3%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이라든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만 기업에만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번 회의에서 공개된 새로운 경제 전망 예측을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연준은 내년 연말 기준금리를 3.9%로 제시를 했는데요. 앞서 9월에 제시한 3.4%보다 0.5%포인트 높인 건데 이렇게 높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기준금리는 인하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인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인하폭이 줄어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째, 금리를 내리려면 경기가 안 좋아야 됩니다. 또한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잡혀야 돼요. 예. 그런데 간밤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전 3개월치보다 그 폭을 다 좁혔잖아요. 그럼 그 3개월 어간 동안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경기가 좋아졌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숫자로 나타났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바라보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2%에서 2.1%로 0.1%포인트 올려 잡았어요. 물가의 상승률이 2.1% 기존에서 2.5%로 0.4%포인트 높여 잡았어요. 자, 흔히 일반인들은 아니 미국 경제 성장이 2%나 2.1%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의 경제 규모가 거의 25조 원 달러.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의 10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1%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 해의 경제 성장률하고 경제 규모랑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도 동반 높아져서 이러한 점도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도 좀 고려가 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트럼프가 이번에 2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는 트럼프 2.0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2017년에 1.0이 있었다는 것이죠. 트럼프 2.0이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그의 정책을 봐야 되는데 그의 정책은 딱 한마디로
감세와 관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외적인 관세와 대내적인 감세인데 이 두 가지의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간밤에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전망치를 크게 높일 때 이 트럼프의 정책, 흔히 트럼프 노믹스라고 하는데 트럼프 노믹스를 감안했다라는 게 실제 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게 이런 트럼프 노믹스의 결과를 일부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일각에서는 미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지난 1기 때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복귀해 보면 그가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금리를 낮춰라. 저금리. 달러는 약해야 된다. 근데 간밤에 10월 FOMC 이후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장 즉 통화정책과 고용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그 스탠스 행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주의적인 행보가 해가 바뀌면 당장 1월 달부터 크게 컴플리트 뒤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면이죠. 예. 자, 내년 첫 FOMC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열리는데요. 그럼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당초 4차례에서 2차례 정도만 한다면 언제쯤 멈추게 될지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1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은 다양한 이런 통화 정책의 가능성이 금리의 선물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CME 선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CME 시장에서의 금리 선물 지수가 12월 FOMC가 딱 끝나자마자 곧바로 1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오히려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첫 열리는 FOMC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는 한 번쯤은 멈추고 가겠구나라는 게 기존의 컨센서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대 경제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절을 한다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자, 이 선제적이란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높아져갖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1.5% 내외에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성장률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필 것이고 그건 한국은행의 몫이고 정부는 재정을 집행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신의 폭이 적어졌다 하더라도 한국의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1월 달 아니면 언젠가는 또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모든 것에서는 반대급부로 후폭풍이라는 게 있죠. 금리를 인하한다면 오늘도 우리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환율이 널뛰기가 나타났던 것처럼 계속해서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 원화의 약세 압력은 좀 더 높아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하지만 1월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촉발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우려는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싼 엔화를 빌려다가 주요국 아니면 신흥국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빌리는 돈의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청산. 이제는 투자는 뭐죠? 기본적으로 본전을 회수하자라는 것이 유인이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자극은 지금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BOJ가 언제 다시 한번 금리를 높일 수 있냐가 관건이거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은 3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재밌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는 지금 3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행보 때문에 환율이 널뛰게 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연준발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가 좀 중요할 건데 네. 사실 이게 또 재미있는 통계가 몇 개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는 언제까지 강해질 것이냐? 그것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 통하는 그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 즉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감안해 보면 미국 경제가 내년에 언제까지 견고할 것이냐라고 보면 주요 국가들 대비해서 견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강세 압력이 높아질 것 같다가 첫 번째고, 그런데 공교롭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과거에 공화당 정부였을 때와 민주당 정부였을 때의 달러가 달라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공화당 정부였을 때 달러는 4년 내내 약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계를 보면 달러는 지금이 가장 높은 국면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냐,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과거의 통계를 약간 빌리자면 공화당이 집권하고 한 6개월, 그러니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달러가 항상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지난 1기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러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는 건 모르겠으나 과거의 통계를 차용해 보면 적어도 앞으로 6개월 동안에는 지금의 달러 강세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또 진행이 되게 되면 엔화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엔화 상승 또 강달러까지 우리 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달러가 강하다, 엔화가 강하다, 그런 반대급부로 원화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원화가 약하다는 것은 원화 자산에 대한 유인이 희석되는 것이죠. 수출 경쟁 우리 기업들이 원화가 약해지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과거에 동반 나타나던 패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리 우리 제품들의 포지셔닝이 가격이 싸고 낮음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국면은 이미 지났거든요. 따라서 달러가 강하다, 엔화가 강하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원화는 약하다. 원화의 자산에 대한 유인이 희석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2기 출범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요. 변화하는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들까지. 이런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개인과 투자자들에게 좀 정리 말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때를 기다릴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트럼프의 행정부가 펼쳐집니다. 더구나 2.0이라고 합니다. 과거 1.0과 2.0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속도입니다. 1과 2가 다른 것이, 2.0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이 초반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의 정책이 결코 한국 경제한테는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지금의 원화의 약세가 그것을 이미 전초적으로 사전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나기도 다시 조금은 지나가고 보자라는 말씀처럼 네. 때를 기다릴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내년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 주요 IB들이, 해외 IB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출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낮춘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한국 은행이라든지 한국 정부가 뭔가 모멘텀 플레이를 할 건데 정책에 대한 기대가 꽤 높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하면 바닥을 찍고 살아날 것이냐. 그것은 과거 같으면 수출 아니면 내수거든요. 근데 트럼프 2.0 시대에 수출이 이전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작게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돌파구냐? 내수입니다. 그럼 내수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뭐 가계부채, 뭐 서민경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합니다. 폴리스 믹스가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키워드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 금리나 또한 재정의 조기 집행 아니면 추경까지도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한국의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아질 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가 좋아져야 하고 내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은 금리는 낮춰야겠죠. 뭐 낮추면서 외환시장에 후폭풍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위성 문제에서 금리는 낮춰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거든요. 그럼 재정을 이제 펼쳐야겠죠.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줄어서 통과가 됐죠. 따라서 집행률이 1, 2, 3, 4분기보다 똑같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반기에 좀 더 많이 집행해야 될 것 같다. 조기 집행이 일단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추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동연 지사는 올해 3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한국의 재정 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피지컬 멀티플레이어라는 거. 재정을 쓰면 그게 100원 쓴다 그래서 100원이 오롯이 경제 성장률에 전부 다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반영됩니다. 예. 뭐 국채 금리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든지 크라우징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기 집행과 한 30조 원 이상의 추경이 뒤따라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조기 집행과 추경 예산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이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어디에 눈을 돌리면 좋을지. 자, 우리가 투자 그러면 흔히 뭐 주식투자를 보통 연상하는데 네.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리 가장 각광받는 자산은 금과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 비트코인.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달러 패권에 대한 지위를 계속해서 경고에 가져가자. 이건 패러다임의 큰 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러 패권의 대항마로서 금과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경쟁시키면서 상승 추세를 이끌어 갈 것 같다는 것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한 번이고요. 제 원 시나리오 원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 국내 주식이 모든 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히 오르는 거 없을 뿐더러 영원히 내려가는 건 없거든요. 내년도 우리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좀 막막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큰 정책 변화 속에서 원화의 약세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 자동차를 비롯해서 K-뷰티라고 해서 화장품이라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일부 많은 주식들이 평가 절하 아니면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이런 주식들은 지금쯤부터 눈여겨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